삼성증권은 하이브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 실적보다 멤버 전원 전역 후 활동 등의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전거래일 하이브의 종가는 23만 500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대만큼의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대장주에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소폭 반등에 그친 모습인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의 영향 등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53,500원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블랙 먼데이 때 예상과 달리 국내 증시의 신용 융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여파로 미국과 국내 증시가 급락했지만 신용 거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B2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융자가 17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도 역시나 그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관세 전쟁에 관한 여파가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 자체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종목별로의 흐름들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파란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 그나마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IB에서도 삼성전자 쪽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철강, 강관주들만 살아남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 포스코 퓨처 만 3%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낙폭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KB금융만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한국조선해양처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호적으로 국내 조선주를 바라봤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미국 쪽으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납니다.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되는 신저가의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들도 보셔야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관한 관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낙폭을 그려내는데요. 그래도 기술 수출 등과 같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수 소비 관련한 기업들도 시장에서 버텨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요. 시장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과 또 저희 시장 진단 느낌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보기 전에 우리 시장 또 수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오후장 주도 섹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환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2원 조금 다시금 내려오긴 했는데 1,500원 설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가능할까요, 이사님? 1,500원대요? 뭐 한 번 정도 터치는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환율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환율이 높으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환율도 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동질 양면이거든요. 어떨 땐 좋게 해석을 하게 되고 어떨 땐 안 좋게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환경이 괜찮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 최전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매출 연결되고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또 누가 보다도 글로벌 환경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투자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한국은행 총재님의 지금 어떤 정책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환율이 일단은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작년 11월 달 금통위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전체적으로 동결을 예상했는데 이 예상을 깨고 인하를 했거든요. 인하를 했는데 그때 인하했을 때 그 이유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걸 막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수 경기도 볼 수 있고 수출 경기도 볼 수 있는데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후에 국내 수출 둔화 흐름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수출 쪽에 왜 염두에 뒀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GDP의 70에서 80%가 수출입니다. 대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GDP가 올라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중요한 건 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폭, 이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경제 성장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1.8%로 낮췄다가 올해 3월 달에서는 또 1.5% 낮췄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뭐냐? 결국 수출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가 않기 때문에 환율을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환율을 계속해서 1,400원대 이상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 그러면 1,400원대 이상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을 늘려주게 되면서 이 수출 기업들 수익성을 늘리면서 경제 성장률 경기를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행 그런 스탠스를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해 나가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때 적시에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이 내용들만 파악을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고환율 정책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1,480원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5원대에서 1,470원대 이 박스권 흐름을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무조건 낮다. 무조건 높다. 이래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더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1,450원대 전후로 해서 안정적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외환 리스크란지 그리고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한국은행을 믿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을 믿고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번에는 1,480원 터치했었을 때 외환 당국 개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사실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수출 기업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서 경제 전반을 놓고 아마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3월 27일부터 이제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는지 한번 봤거든요. 네. 제가 아까 체크했을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이 3시 8분이니까 제가 2시 45분에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3월 27일부터 9거래일 동안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조 900억 원을 팔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팔았네요. 그죠. 네. 많이 팔았는데 네. 이 정도 팔았으면 환율이 1,700원, 1,800원 가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비꼬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앞 질문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어저께 6.6조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도 DDR5가 1월달, 2월달, 3월달 가격이 계속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3월달 같은 경우에 7%가량이 오르게 되면서 2017년 3월달 12% 오른 거 이외에 가장 많이 오른 폭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레거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작년 4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1분기의 환율이 최소한 50원 정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는 환율 효과도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무작정 나쁘게만 그래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현재 외국인의 어떤 매도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국내 증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결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관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네. 사실 또 앞서서 이 환율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 때문인데 요거에 관한 해소 가능성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있잖아요. 그 관세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든 대학원에서 경제학론에서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들이 가격은 올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비용으로 첨부가 되게 되고 그런 비용들이 소비자들은. 올라가게 네. 되면서 당연히 수익성을 해칠 수밖에 없고, 그럼 수익성이 해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고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를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 논리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증시격언 요걸 한번 인용을 할게요.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다. 그러니까 관세 이 부분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나 이게 계속 영향을 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방송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 코로나 때 얘기를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자, 2020년대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할 거란 것도 예상을 전혀 못했었고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500포인트 이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갔죠? 3,3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맞습니다. 2020년 3월 28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리두기 하게 되고 10시도 시간 제한 걸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갔거든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시격언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다. 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문제는 경제학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시의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관세라는 이슈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지금 상호관세 부과를 하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더 많이 하지만 않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지금부터라도 지켜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관세 부과가 됐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라는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장을 흔들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2,300포인트까지 오늘 또 이탈이 된 상황들이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갭만 한 번 더, 갭 하락 방식을 한 번만 더 떨게 되면은 아마 좀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또 제자리, 코로나 때가 우리 코로나 때 경험치를 보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분명히 또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아, 그러면 뭘 사야 되나? 이 고민이 상당히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것들, 미국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 S&P, 나스닥 뭐 이런 ETF 상품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조정 오지 않았나요? 2020년도 코로나, 2020년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떨게는 하락, 그렇다고 해도 지수 하락폭이 크진, 저 개인적으로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더 조정이 사실 좀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욕을 먹겠지만은, 아, 욕을 네. 먹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빠져가지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고 과거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좀 건설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겠어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그래도 많이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쭉 이제 환율 그리고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 시장 조정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네네. 이 고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전략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그러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한데 또 관세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네네. 정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참 어폐 같긴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해 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통신주 빼고는 그리고 유틸리티 빼고는 다 환율 수혜주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수출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다못해 이제 라면도 수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환율의 어떤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전부 환율 수혜주예요. 단지 시장에서 어느 업종을 환율 수혜주로 픽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날짜를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이 어쨌든 장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제일 강했었나요? 아침에 반도체 제일 강했었거든요. 삼성전자 5%까지 갔었죠. 네. 하이스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뭐 내일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반도체가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아이들 같은 그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업종들이 또 이 반도체 업종을 또 받아줄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좋습니다. 환율 수혜에 관해서도 실적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이제 1분기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전략들 여러분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 미국의 기술주 급락 여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고 일단 미증시도 관세 충격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시위도 있고 그 잡음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국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가 아니라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받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기술주 쪽에서 가장 크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맞잖아요. 작년에 엔비디아 필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M7 계속 그 종목들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미국 증시 얘기할 때? 사실 다우지수, S&P보다는 작년에 나스닥 지수를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지수는 시장이 꺾이게 되면 또 가장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개인적인 TMI를 짧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조금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이제 가능하시다라면은 S&P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쪽으로 지수 ETF도 한번 한 6개월 이상 정도 관점에서 한번 이제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안 했던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뭐 앵커님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마감 방송 하시는데 마감 방송 하게 되면은 만약에 출근 시간 11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서 바뀌어가지고 11시가 아니라 9시부터 와라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상하게 되고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그런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9시 나온 게 적응이 돼버리게 되면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또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망각의 동물 네, 그렇죠. 인간이요. 네. 그러니까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음. 저는 증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된 한 부분들은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차피 관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미국이 아직까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급과 수요라는 경제학 논리로 봤을 때 결국 가격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럼 결국 사주의 입장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 그걸 정말 잘 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는 강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협상 의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고 뭐 이 나라를 제외하다도 아시아 쪽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관세 낮추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진통이 있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또 뭐 가상화폐도 갈 것이고 증시도 다시 제자리를 저는 뭐 정고점 돌파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제자리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잡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항상 뭐 진통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상체가 아무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조금 시장 때문에 조금 짜증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지나가리. 사실 최근에 증시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업을 언제 시작했냐면 원형적 사고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주식이라는 걸 업으로 들인 게 언제냐면은 네. 리만 때요. 오, 너무 오래되셨네요. 오랫동안 시장을 예, 보셨으니까. 2008년도 리만 때 네. 처음 이제 이 업을 돌아가지고 야. 사실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는 이게 IMF 때는 안 하셨죠? IMF 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IMF 때는 고등학생이었고요. 뭐 그때 주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어쨌든 그 리만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때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크지 않다. 들다 보니까 자꾸 기회라는 생각만 들고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적인 사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시장 한번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마감 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특징주는요. 하이브 쪽인데요. 하이브 실적 발표 나고 좀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전략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만 볼 게 아니라 작년 10월 달, 11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 올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부터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오늘 그 최근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이브가 앨범 판매량이 너무 젖어요, 지금. 너무 젖어요. 그 지난 4분기에 영향을 줬었던 뭐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투바투 뭐 이런 그룹들이 어떤 활동이 너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부석순 70만 장, 르세라핌이 좀 개인적으로 실망해요. 58만 장. 그리고 호지우지 37만 장. 요거 갖고 안 됩니다.
더 팔아야 돼요. 더 팔아야 되는데 1분기 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리포트 보니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이제 4월달 들어왔으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 그룹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세븐틴, 엔하이픈, 뭐 BTS 이런 그룹들이 나오게 되면서 앨범 판매량을 좀 끌어올려줘야 아마 분위기가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6.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20만 원 이탈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 쪽에 관해서 진단을 받아봤다면요. 오늘 네. 또 이 종목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가 나오면서요. 이게 계속 관세 리스크를 좀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일 잘하는 기업인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죠?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일 잘하는 기업 맞아요. 많은데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했지만 셀트리온은요.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이 돼야 주가 갑니다. 그전에 절대 주가 못 가요. 물론 제가 모르는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가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 흡수합병 하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결국 무산이 된 게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봐서는 무슨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가치로 논하느냐 이게 불만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려고 또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셀트리온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요 둘 중에 하나는 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서정진 회장 입장이라보다는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주가가 빠지는 게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합병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을 하는 게 어찌보면 앞으로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봤을 땐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500억 정도 주식 매수 결정이 된데 저간이 부족합니다. 할 거면은 5천 더 해라. 뭐 1조 해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 바꿔볼 거 있지 아니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네. 싶어요. 이제 의약품 관세부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네. 제약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짚어보고 싶고, 왜냐면 네.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의약품 가격이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강행을 할까요? 이게 그걸 봐야 돼요. 원료 의약품이냐, 완제 의약품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네. 아마 중국 쪽을 생각을 하고 아마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로 좀 봐지는데 중국 쪽을 바라보기에는 원료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혜택이 계속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CDMO 플러스 원료 의약품 쪽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완제 의약품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를 예를 들게 되면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은 그쪽은 네, 없죠. 없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시장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리는 거지.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발 상대적인 수혜가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완전 의약품까지 뭐 제재를 하게 된다면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원료 의약품 쪽으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원료 의약품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작년 얘기 많이 했다가 지금 또 얘기 안 하실 건데 생물보안법 어느 순간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첨생법. 네. 그죠? 그거 이제 앞으로 또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바이오시밀러 플러스 CDMO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집이 다시 오나요? 그러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는 것까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러한 우리가 관세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있나요? 또 제가 아주 그냥 끝까지 이사님에게 이제 좋은 네. 정보들을 뽑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야, 저희가 이제 전략을 들어봐야죠. 오후장 전략과 내일 시장 전략 시나리오 한번 짚어보면서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팁들 좀 주시면 네. 감사하겠어요. 제가 방송 중간중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 바닥을 만들지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이 기회가 될 거라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전 증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하락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수 대형주 장세는 아니라고 좀 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ETF라든지 지수 레버리지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아서줬을 때 어쨌든 어제 힌트 반도체라는 걸 힌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서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시장가에서 동반해서 튀는 섹터가 분명히 대장이 될 겁니다. 그게 가능성 있는 게 어제에서 반도체가 보여줬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무작정 매도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작정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섹터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빨리 따라잡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 곧 레디고 할 준비 단계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사님의 여유로움이 참 부럽습니다. 자, 이사님과 오늘 또 시장 전략 계속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또 수요 주식회로 찾아뵐 텐데요. 우리 시장의 전략들 여러분들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채널 고정하시면서 또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역시나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또 수요 주식회 주인공이죠. 서울경제TV S의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방송 출연을 합니다. 네. 그 전에 개장하면서 좀 한 번 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복귀해서 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욕을 했습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G2 국가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싸움이 일단 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부터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가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 원인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국채 금리를 놓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보시게 되면 4%대 중후반에 있던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좀 계속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미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쪽에 있어서는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죠. 1년에 이자 비용들이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부분들은 사실 관세를 정말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의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금융위기급입니다. 제 과거의 밸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2008년도죠.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PBR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금융위기 때를 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0.7배, 0.8배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를 일단 제껴놓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0.83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배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금융위기급에 있어서의 급락까지도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좀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나올 부분들인데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3월 말경부터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됐죠. 네. 지금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대만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은 대만 쪽의 공매도가 지금 중단이 됐으니까 한국의 반도체 쪽으로 공매도를 때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08년도 금융위기도 저는 겪어봤고요. 네. 코로나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정말 일시적으로 V자 반등으로 금방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08년도 때에는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오면서 상당히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보시게 된다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대비만 잘하게 되면 이 올해 1분기 때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 때 충분히 복구를 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얘기는 믿고 있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싫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부자 만들어줄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시장 기다려보는 전략들로 함께 해보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많은 위기들을 헤쳐나가 왔습니다. 시장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주식회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는 LNG 개발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그래도 좀 살아남는 섹터인 것 같아요. 전략 잡아주시죠. 예, 제가 출연을 하면서 한미 협업에 대한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몇 섹터를 좀 짚어드렸죠.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뭐 원자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LNG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세 쪽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섹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로 좀 봐야지라고 해서 엔터주들이나 컨텐츠나 이런 쪽 섹터를 봤더니 뭐 밀리는 건 똑같이 밀립니다. 그러면 향후에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에
괜찮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LNG 쪽도 그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통화를 했었죠. 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LNG 쪽이라든가 방위비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의 섹터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산업군들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LNG 쪽에 있어서 너네들도 투자해. 그런 관세 깎아줄게. 요거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첫 통화를 했을 때 조선 쪽에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온 게 LNG 쪽에 있어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재빠르게 일본은 대응을 했죠. LNG 알래스카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하는 그런 섹터들 쪽에서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 3월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력안을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그 자리 때 보게 되면 뭐 SK 쪽이라든가 포스코, 한화 이런 쪽의 경영진도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권 쪽에 있어서도 야당 대표하고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LNG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지금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대표적으로 미팅을 했던 이 기업들 섹터들 세 군데가 있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수혜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다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알래스카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저 긴 자리를 네. 지금 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한 65조 원 가량이 들어가고요. 저 길이만 해도 1,300km입니다. 그러면 네. 상당히 많은 재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럼 저 부분들로 인해서 타당성 검토를 많이들 하겠죠. 근데 과거에 또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저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LNG를 운반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길이를 따져보게 된다라면 알래스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알래스카를 뚫어놓게 되게 되면 이게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운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가성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수혜 섹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철강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된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원 개발하는 쪽의 섹터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배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 LNG선이 필요하겠죠. 근데 LNG선 갖다가 안 되겠죠. 쉐빙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 쪽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 또는 어떤 섹터를 사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했는데 거기에서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거다.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해외 쪽에 있어서 무기 개발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신규 사업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가스 쪽, LNG 쪽에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하는 대신에 뭔가 얻을 것들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만약에요. 네.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거기서 딱 한 종목만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는 어떤 게 좋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 인터가 있어요. 그 이 세 개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포스코 인터를 사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아닌데. 아, 네. 자, 원래는 하나 에어로를 골라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자, 원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니까요.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조선 쪽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올랐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HD, 현대중공업은 사도 좋다라고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오션은 비싸니까 그건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쪽도 사도 괜찮아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 이런 기업들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나 재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큰 재료가 아마 LNG 쪽에 있어서의 사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스코 계열사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을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3월 달에 저점을 21만 원을 찍었어요. 2월 달에서 3월 중하순까지 그래도 제법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다가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신일본제철에 지분을 매각을 했죠. 그 돈으로 어찌됐든 LNG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기술이 좀 가고 있죠. 고망간강이라고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영하 160도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고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자재를 대게 된다라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LNG 쪽에 있어서의 특화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터널이라든가 저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6%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자원개발 쪽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 DX는 채굴하고 뚫고 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DX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걸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주들이나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들 기업들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을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있겠죠. 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분 투자를 하든 뭐라든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서도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쿼터제가 폐지가 됐죠. 관세를 네. 올리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 진출한 기업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휴스틸이라든가 아니면 넥스틸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다 미국에 공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되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또 수요 주식회에서 전문가님이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다양한 기업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요. 전략 삼으실 때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잡아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복귀해 보셔서 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